결국 불평등의 증가라는 것은 세계화나 기술의 진보나 인구 구조의 변화처럼 어쩔 수 없는 힘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부가 그런 변화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권력 균형이 깨져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러한 위기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조세 정책과 복제 정책의 변화입니다. 1910년대, 1920년대 미국은 세계 최초로 누진 소득세와 상속세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부자와 기업 감세를 통해 고용과 투자를 늘린다는 낙수 경제학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는 정부 재정을 축소하는 긴축 정책을 강제하고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악화시켰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부유층은 세계화의 성과를 차지하고 소득을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소득세와 재산세, 상속세는 미국에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노동자 임금은 억제되거나 정체되었습니다. 노동 조건이 점점 나빠지거나 오히려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들이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계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속한 부자 계급이 빈곤 계급을 이기고 있다. 이 워렌 버핏과 같은 슈퍼리치가 부담하는 금융소득세율은 15%에 불과하지만 그 워렌 버핏의 비서인 노동자는 근로소득세의 30%가 넘게 훨씬 세율이 높습니다. 기업의 법인세율도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속세율도 더 낮아졌고 면세점 기준도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세는 대부분 물품에 부과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세금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옥스팜이라는 국제 구호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위 1%가 부의 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14년과 2018년 동안 적용된 실질 세율이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은 조세 도피죄로 자기 재산을 옮기거나 국적이나 회사 본사를 아예 이전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탈세도 심각합니다. 에너지 식품 대기업은 지난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주주들에게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폭등으로 삶의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세 정책과 사회 정책이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세 부담률이 너무 낮고 사회 지출 비율도 너무 낮습니다. 우리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980년대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율은 70% 수준이었지만 90년대를 거치면서 절반 수준으로 인하가 됐고 소득세의 누진성도 후퇴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총산산 대비 사회지출 비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공공사회지출 예산 비율이 국내 총산산에 비교했을 때 12%를 겨우 넘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20%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북유럽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지 지출 수준보다 복지 지출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들은 주로 공교육에 투자하고 병원이나 보건에 투자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 교육에 투자하고 또 모든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에 투자하고 기업과 연구 개발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래서 사회 투자와 연구 개발과 같은 미래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북유럽 복지 국가는 친성장 복지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독일, 스웨덴, 덴마크가 지금 경제 강국입니다. 복지 예산이 제일 적은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불평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즉 경제 부담이 되는 건 복지 예산 지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제도도 중요하게 불평등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00년 전을 돌이켜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불평등 수준이 낮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불평등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연구를 보면 미국의 불평등은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이버센 교수와 런던 정경대학의 사스키스라는 사회학 교수가 선거제도와 불평등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유럽 국가와 같이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복지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는 의회제 정부고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자의 특성을 갖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인데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정당을 목만 들여서 연정을 구성하고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발전하고 서로 합의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한국과 달리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정치인보다 잘 참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타협을 잘하는 정치인이 인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이 있지만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입니다. 흔히 다수대표제라고 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등만 선거가 됩니다. 우리 한국과 똑같죠. 이런 나라는 주로 양당제가 발전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다수제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기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정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해서 의회에 폭동 사태가 난 것 같은 이런 정치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 다수 대표제의 정당 체제에서는 부자가 지지하는 보수 정당과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진보 정당 양당 체제로 재편되는데 대부분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이 이기는 경우가 한 3분의 2가 많습니다. 왜냐? 캐스팅 보트를 가진 중산층들이 대개 보수 정당을 지지합니다. 사실 중산층들은 보수냐 진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세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복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 어느 정당도 자기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바에는 차라리 현상 유지를 선택하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다당제에서는 중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중도 정당이 상당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연정을 구성하거나 심지어는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이 대연정을 구성해서 서로 상대방의 정책이나 공약 중에 일부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선거제도는 도입됐지만 불평등 민주주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레리 바텔스 교수의 2008년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이 공화당이나 민주당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정치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미국의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1990년대에 오히려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이 요구한 대로 부자들 감세를 내주고 복지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를 철폐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금융 규제 완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거의 유사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불평등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더욱더 이 선거제도가 좀 독특합니다. 소선거구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지역주의 정당 구조가 아주 강고하다는 겁니다. 지역주의 개발 공약만 유권자들이 관심이 크고 전국적인 이슈인 조세나 복지는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셋째로는 반공주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진보적인 정당들이 상당히 입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는 정당들이 매우 취약하고 취약계층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약자를 무시하는 배제 정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도 다 진보 정당이 있는데 왜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동운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화이트 칼라나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죠. 둘째는 정당의 선거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도 비슷한 선거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당원들이 제조업의 노동자보다는 서비스 분야의 고학력, 고소득 당원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고학력 당원들은 복지 확대보다는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낙태나 동성애나 문화적 이슈, 정체성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고학력 진보파를 브라만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도 강남 좌파란 말이 있죠. 이들은 말로는 진보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주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 세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과 영국의 블레어가 집권하는 동안에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이 더 악화됐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점차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기가 지지했던 진보 정당이 더욱더 자기 삶을 개선해주지 못하자 자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실업과 빈곤의 책임이 이민자 때문에 그렇다, 여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또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했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을 워릭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콜린 크라우치 교수는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포스트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지배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적 목적을 배신하는 국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 정당, 진보 정당 모두가 이념적 차이가 불분명해지고 후보의 이미지와 스캔들이 임금, 조세, 복지, 사회 경제적 입슈를 압도해 버립니다.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마케팅과 광고에 결합된 스펙터클이나 네거티브 캠페인이 압도적입니다. 유권자들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을 마치 무슨 쇼처럼 구경하는 사람이 되거나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게 마치 정치 참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사실상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기업 엘리트고 또 행정부 중에 퇴직해서 다시 법무법인에 갔다가 또는 대기업에 갔다가 다시 또 행정부에 돌아오는 이런 회전문 인사에 의해서 정치, 경제, 행정 엘리트들이 사실상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포스트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포스트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민주주의는 죽어가는 걸까요? 2008년 세계 금융 이후에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불평등이 커졌고 빈곤과 실업이 급증했습니다. 2011년에는 중동의 자스민 혁명, 유럽에 분노하는 사람들,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일어났고 홍콩의 우산혁명에 이르기까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부자 증세나 전국민 건강보험, 대학 무상 등록금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의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라 오키시오 코르테스 같은 젊은 여성 정치인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하라 이런 드레스를 입고 어떤 패션 쇼에 갈라에 참석한 걸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새로운 문제 제기가 미국 정치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진단과 마찬가지로 불평등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처방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의 주장은 불평등 증가를 세계화나 또는 기술의 진보나 또는 인구의 변화 이렇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간주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 결정론이나 구조 결정론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술의 도입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부의 재분배도 언제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불평등은 따라서 순수한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 없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금융 이후에 부유층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유층들이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의 창설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나는 자유시장 경제의 신봉자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런 참회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IMF나 월드뱅크, OECD에서도 자유시장 만능주의와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OECD에서는 2012년부터 포용성장이라는 걸 각국의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소득 증가뿐 아니라 고용이나 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세를 개혁하고 부유층들에게 세금을 좀 더 올리고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던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독점 규제, 금융산업 통제, 기업의 장기 투자 장려, 완전 고용의 추진, 노동자의 권리의 강화, 부유층의 증세, 복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자유시장 접근법을 폐기하고 경제 침체와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부유층 증세, 복지 예산 확대, 산업 정책 등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은 과거의 부자 감세, 규제 철폐 이런 자유시장 만능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부자 감세와 규제 철폐만 주장하는 자유시장 만능주의는 빈곤과 불평등을 키우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는 자유시장 근본주의라는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공공정책만이 현재의 경제 위기, 기후 위기와 함께 불평등 위기 등 3중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